이번 시간은 싱귤레리티라는 개념입니다. 저기 이제 저것도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디지털 업계에서 많이 씁니다. 약간 사람들마다 쓰는 뜻이 다른데 되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다 합친 것보다 뛰어넘는 연대를 한 2040년 정도로 보고 그때를 싱귤레리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안 하고 싱귤레리티를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 경험하는 기술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걸 싱귤레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앞으로 오는 기술은 어쨌든 처음 보는 거다 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거고 경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경험이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뭐 연장자가 경험 많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처음 접하는 거다. 오히려 젊은 애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개방적으로 더 잘 받아들인다. 이런 의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귤레리티 시대가 됐고 그래서 지식의 누출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왜 우리가 평생 학습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요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디지털은 0과 1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디지털 그러지만 정확히 뭐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지는 않죠. 저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사고로 안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이지만 실제적으로 의미는 0과 1을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게 디지털이거든요. 동양사상하고 비슷합니다. 동양사상은 음과 양으로 우주 만물의 현상을 설명하는 게 동양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0과 1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십진법, 10개의 숫자 갖고 정해진 정답을 딱딱 만드는 그거하고 차이를 만들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조합을 해서 상상하는 무엇이든지 만드니까 기술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많고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상이죠. 양자 컴퓨팅은 0과 1을 입체화시키는 겁니다. 중간 단계도 있는 거예요. 모서리 단계도. 그러니까 표현의 단계가 이게 2차원이라면 그건 4차원으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한 2030년대 정도 되면 상용화가 되면은 우리가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세상은 지금보다 수백 배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이런 세상이어서 그러니까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아날로그는 원래 뜻이 유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입니다. 대충. 그래서 몇 시? 그러면 10시 한 10분 정도 됐을걸? 이렇게 합니다. 몇 시야? 그랬을 때 10시 10분 몇 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디지털은 특징이 0과 1로 모든 걸 조합해서 만들잖아요. 다 쪼갤 수 있습니다. 그죠? 저녁 8시 14분 몇 초, 몇 번 쭉 나가고 저걸 뒤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는 게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0과 2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10012를 카메라로 하겠다. 나는 00112를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해독을 하는 거죠. 앱이나 이런 걸로 다시 해독하는 거.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코딩을 배운다고 그러는 이유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가 10001을 하나씩 네 자유대로 의미를 부여하라 그러면 70억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상품이 수도 없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십진법은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죠. 1011과 1001 딱 하나밖에 없죠. 없는데 디지털은 저게 70억 개, 뭐 수천억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알잖아요. 저 주산 1급까지 땄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학은 잘했었던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전자 계산기가 나오면서 이걸 시공간 압축이라고 하거든요. 도널드 제넬리가 만든 용어인데 시공간 압축, 디지털이 시공간을 압축시키면서 우리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세계가 비선형으로 바꾸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죠. 그래서 싱귤레리티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산업화 시대는 기술이 완만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의 기술 경험이 있으면은 대충 앞 10년이 어떻게 갈지를 다 예측을 했거든요. 변화가 적으니까. 그런데 이제 2000년을 넘어오면서 디지털 혁명이 불면서 기술이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C점 있죠, C점. 10년의 기술 경험이 있어도 앞을 내다보는 게 D인데 D가 1년밖에 못 내다보는 건데 이게 점점 짧아져요. 뭐 6개월, 3개월도 못 내다봐요. 내가 1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 뒤로 벌어지는 이 점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기술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싱귤레리티, 초월점이라고 불러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하고 다르고요. 모레는 내일하고 다르고 항시 다르거든요. 다르고. 그래서 항시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쌓이는 거는 파란 선처럼 쭉 안만하게 쌓이지만 그 당시에는 항시 저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기술이 나타나요. 그죠?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나타났죠.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요, 컴퓨터 기술들이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알파고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도 1950년대 컴퓨터 처음 연구할 때부터 다 꿈을 꿨던 얘기들이에요, 학자들이. 거의 그때 이론들이 지금 다 적용되는 건데 단지 하드웨어 기술이 약하고 또 통신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 실현이 안 됐던 거죠. 지금이 그게 실현됐던 거고 인공지능도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발전이 무지 늦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리콘밸리의 이 또라이들이라고 그러죠. 얘들이 천재 또라이들이 이런 장난하고 그랬어요. 인공지능이 뭐 조금 하면은 침팬지 원숭이만큼 하네. 뭐 이런 농담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영어로 얘기하면 What the fuck? 쟤들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싱귤레리티라는 거는 이렇게 그림거든요. 2040년이면은 인간의 모든 두뇌의 역량을 다 합친 것보다 인공지능이 뛰어넘는다. 2040년이 되면 이런 세상이 되거든요. 이거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닫힌 가치 모델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때는 이거를 여러 모델로 활용을 합니다. 이 닫힌 가치 모델을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기술을 전파시키는 그 단계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그거 기술을 만든 사람에서 전문가들이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하다가 그게 이제 그 밑에 후기 얼리 어댑터로 갔다가 그 밑에 대중한테 가고 그러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첩으로 일어나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내가 늦게 기술을 수용하는 사람, 후기 채용자다. 그래서 맨 밑에 단계에 있었는데 이미 여기 갔을 때 다른 게 벌써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내가 이걸 하나 마스터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게 또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터를 다 끝나면은 나는 이미 철이 훨씬 지난 기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무지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기술이 너무 빨리 증가하다 보니까 저는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내 지식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지식의 누출이라 그래요. 럴리지니크라 그러거든요. 이런 현상 시대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60세를 기준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경력이 쌓이면서 생산성이 쭉 올라갔죠. 60세를 지나면서 물론 A나 B처럼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60세를 지나면서 떨어졌죠. 이 부분이 60세 지점이 앞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싱귤레리티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정점이 지금 거의 30대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만 넘으면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서 40, 50대가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 기술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IMF부터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하니까 대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발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직장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거의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으니까요. 임금 체계는요, 이 파란 선을 보면요, 젊었을 때는 생산성이 높죠. 일을 많이 하니까. 그 대신 임금을 적게 받죠. 그래서 A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떨어져요. 어느 정점이 들어가면 한
예전에 45세, 50세까지 정점이 들어가면 그러면 떨어지죠. 근데 돈은 더 필요하죠. 애들이 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 임금 체계가 정년 체계에 맞는 임금 체계가 A와 B를 맞춘 거예요. 딱 60세까지 맞춘 건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은 그 교차점이 앞으로 가버린 거죠. 빨간 선처럼 C가 D보다 훨씬 큰 거예요. 여기서 모든 회사가 갭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회사는 회사대로 비용이 인력 비용이 일을 못하는데 돈은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러고 개인들은 난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 보니까 50대 돼서 월급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지금 자꾸 월급 줄인다라고 이런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디지털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경제는 그 디지털 속성 때문에 생산성이 절벽으로 상승하죠. 근데 우리 산업화 시대의 생산성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지식의 누주처럼 그 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못 쫓아가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시스템이 잘못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일시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걸 겪고 있죠. 미국의 GDP는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오일 회사 있죠. 엑슨모빌인가? 거기가 1위 기업이었는데 400조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존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 2위를 서로 다투거든요. 1000조를 넘어갔습니다. 한쪽에서는 점점 부자가 되고 한쪽에서는 점점 떨어지는 게 이런 생산성 격차 때문에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 트랙을 타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이쪽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이 남아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많아지죠. 파이가 줄어드니까 한국은 좌우 이념 대결, 미국이나 영국은 기존의 전통의 보수의 백인 계층과 그 외의 이민자 계층 사이의 갈등, 이 전 세계가 갈등으로 떨어진 게 파이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 사이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 사이로 이동하는 애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재벌처럼 부모한테 돈을 많이 불려받아서 부자가 됐으면은 이거는 사회 시스템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디지털 영역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한테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일을 해서 부자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이 부대표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벤처라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지만 만약에 이현우 부대표가 부자가 됐다는 건 본인이 일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격차가 벌어지니까 서로 욕하고 막 갈등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게 패러다임 전환기의 일시적 현상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안 돼요. 뭐 사업하는 걸 둘째치고 연봉 1억, 대한민국의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취직하기 어렵고 일자리 없고 잘리고 뭐 계속 구하기 어렵고 이렇다라는데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게 2016년에 보면은 6명이 디지털 경제에 자기들이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상속받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워런 버핏도 뭐 금융업이니까 정통기업이라 할 수 없고요. 유일하게 코우 재단이 아버지가 유산 받은 겁니다. 2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마이클 블룸버그는 이제 미디어 재벌이고요. 저렇게 바뀌었거든요. 2006년만 해도요. 3기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2사람하고 오라클하고 나머지는 다 전통기업이죠. 이렇게 바뀌었죠. 한국입니다. 유일하게 2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게임 회사입니다. 네이버도 카카오도 10대 부자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한국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대기업이 그동안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키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빨리 디지털 경제로 이동을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죠. 이거를
잘 넘기지 못하면 꺾어지는 거죠. 남미처럼 꺾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극복하면 넘어가고 있고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 수준으로 세계 최고 탑을 달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것 같고요. 중국만 해도 중국이 왜 트럼프가 중국 갖고 저렇게 난리칠까요? 아베가 왜 한국을 갖고 난리칠까요? 이거를 디지털 경제 입장에서 디지털 시장에서 바라보면은 겁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미국 특파원을 할 때만 해도 미국에 가면 모든 공산품은 중국 거였어요. 그거 미국 사람들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집에 나오면서부터 회사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쓰는 모든 제품은 중국제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생활에 모든 게 일제라 그러면 걱정하겠어요? 안 했어요? 걱정하죠.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왜 트럼프가 중국을 갖고 저렇게 미국 전쟁을 일으키냐는 거는 중국이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겁난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도. 저 가만 놔두면은 우리를 집어먹겠구나. 이미 AI 투자는 전 세계에서 2등입니다. 중국의 절반까지 쫓아갔어요. 미국의 중국의 AI 투자가 그렇고 부자만 보더라도요. 6명이 디지털 경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역사가 오래된 중국에서도 이미 중국은요. 디지털화가 겁나요. 그러니까 중간을 우리가 겪었던 산업화 시대의 경로를 중간에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니까 우리보다 더 장점이 있어요.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겪었기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리스크를 안 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겁나게 앞서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얘기한 엔트로피와 닫힌 가치의 모델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예전엔 로저스의 시장 구분이라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얼리 어댑터에서 초기 채용자, 초기 대중 소비자, 후기 대중 소비자, 그리고 맨 나중에 쓰는 사람까지 해서 한 번 상품이 히트하면 10년을 갔죠. 그래서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왜냐면 대량 물량을 집어넣어서 큰 저렇게 오래 갈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기업이 클수록 유리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장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용자의 권력이 세졌습니다. 이용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트로피가 쌓이고 가치가 계속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갔다 바로 떨어져요. 이게 초기 기술 선도자부터 지각 소비자까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상어 지름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같은 상품 내에서도 이러죠. 닌텐도가 처음 시작을 했죠. 닌텐도가 게임기를 하면서 닌텐도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후기 버전은 바로 없어지죠. 자기 스스로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은 갤럭시는 6개월 단위, 아이폰이 1년 단위로 한 번 나오면 그 전 건 죽어버리죠.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트랜지션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우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용어로 쓰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잘 나가더라도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왜냐면 곧 엔트로피가 쌓이고 가치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쌓이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쌓는 거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용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그 우위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반도체로 잘 나가도 이용자들이 변해버리면 본인이 어떻게 선 쓸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이론에서 복잡하게 이론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이게 상호작용으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안정으로 가다가 엔트로피가 쌓이면은 혼돈의 가전자주가 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물이 얼 때 분자들이 이렇게 정렬을 해서 고체 분자로 딱 되기 전에 그 사이에 막 혼란이 증가하듯이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계점을 딱 통한가 하면은 거기서 기체로 갈지 고체로 갈지 정해지죠. 망할 건지 성공할 건지 그게 정해집니다. 이제 그게 양의 대목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용어인데요.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양의 대목임이 되면 올라가고요. 음의 대목임이 되면 내려가요. 근데 이게 산업화 시대에는 내가 주도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용자들이 주도해요. 그래서
일단 임계점을 통해서 올라가더라도 중간에 다시 음의 대목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추락해요.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살아남으려면은 스스로 혼돈의 가장자리를 계속 집어넣는 거야. 내가 지금 잘 나가더라도. 그래서 CEO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진하지 않으면은 지금 잘 나갈 때 혁신을 추진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꺾어지면은 음의 대목임이든 양의 대목임이든 이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단했던 거는 이건희 회장이 잘 나갈 때도 계속 위기론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집어넣어야 그 여력이 생겨서 다시 어떻게든지 양의 대목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되게 이렇게 안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세계가 인정하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 분야에서 꼭 앞에 선도하는 기업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처럼 패스트 폴로워, 아주 초추격자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잘 나갈 때 계속 스스로를 혼돈의 가장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분야고. 또 하나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행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 인구가 급속도로 부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빈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인류가 2000년 동안 겪어왔던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생존하는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물질적인 보상이 크게 역할을 못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2000년 동안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갭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100세가 됐는데 다들 거기에 이제 40, 50대가 멘붕에 빠졌죠. 70대 위에 있는 70년 인생 기준으로 60까지 잘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은퇴 생활하면 돼.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100세가 된 거예요. 재수 없으면은 지금 40대는 120세까지 살아요. 60세가 사는데 아직도 40년, 60년이 남은 거예요. 그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을 안 해봤던 거예요. 여기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세 시대에 변화가 많은 시대에 뭐가 행복일까? 이거를 저는 이제 2001년 디지털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걸 느끼고부터 그거를 20년 동안 고민하기 시작했죠. 21세기 행복은 뭘까? 그게 이제 결론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40, 50대만 넘어가면은 막 활력이 떨어지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복은 100세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100세 살고서 뒤늦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성으로 평생 이거를 이루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진짜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 건가? 왜냐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만날 확률은 내가 보기에 0.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운수 대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21세기니까 디지털식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도 좋아하게 만들자. 이게 21세기 행복의 전략이다. 그래서 그게 뭘까를 고민해봤어요. 고민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렌레이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경쟁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쳇바퀴 경주시키듯이 저 모델이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건데 이 세로축이 미래의 이익과 손해예요. 가로축이 현재의 이익과 손해.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는 거는 현재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게 산업화 시대로 잘 통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죽어라 공부해갖고 대학 가서 잘 살았죠. 근데 아까 얘기한 일시적 우위 시대가 돼버리니까 대학 갔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우위가 오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저 모델은 이제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옮기는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거. 그죠? 이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디지털 시대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드는 그게 나의 꿈이죠. 꿈을 정해놓고 이게 미래의 가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은 쉬운지만 무지 어렵죠. 그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의 행복이 미래의 내 행복하고도 연결돼야 된다. 그거를 하는 방법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심리학에서는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의 포괄적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기도 하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는 즐거움은 지금의 행복이고요. 의미는 미래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맞춰갖고. 그래서 미래 거를 잘 세워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행복한 경지가 뭘까? 그게 몰입이라는 거죠. 이게 긍정의 심리학에서 만든 게 몰입. 몰입이 뭐냐면요. 너무 내가 난이도가 높거나 내가 하기가 벅찬 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는 불안감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쉬워. 맨날 판박하는 일이야. 작가들 오프닝 쓰는 거 맨날 판박이잖아요. 막 스트레스 쌓이죠? 그러면 지루함이에요. 이 영역을 벗어나면 몰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난이도도 적당하고 내 능력의 110% 내지 120%. 그죠? 그런 영역으로 몰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학습 이론이에요. 저 경지를 가려면은 평생 학습한다는 건데 학습이 배울 학자의 익힐습이잖아요. 학은 다 됩니다. 학은 누구나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게 습이에요. 습은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고통이 따르니까 그걸 나의 몸에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니까 디지털 시대 트렌지 어드밴티지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몰입의 경지를 만드는 거예요. 항시.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몰입의 경지를 만들 때는 의미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학문도 뜹니다. 잡 크래프팅이라고 하거든요. 워크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잡 크래프팅.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예전에는 이제 금전이나 지위, 명예, 권력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별로 행복하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그때 하는 게 이제 성취감. 그래서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콜링.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부여하고. 근데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100세 시대의 행복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거다. 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끝까지 성장해야 되냐면은 변화가 많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지식의 누출 현상이 바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오늘보다 다르고 오늘은 내일보다 다르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르고 요만큼씩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보면요. 그 친구들이 실리콘밸리가 저렇게 세진 이유는 걔들은 철학이 있어요. 그냥 돈 벌자고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벤처를 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판박이를 해. 업그레이드 되는 거냐. 그럼 때려쳐요. 이게 내가 3년째 똑같은 일을 하네? 그럼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도 때려쳐요. 그리고 요즘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큰 회사들 있죠. GE나 이런 레거시 기업, 오래된 전통 기업에 얘들이 가요. 왜냐면 디지털 기업에서 벤처는 지들이 다 해봤다 이거예요. 전통 기업 갖고 내가 한번 이거를 세계를 뒤집어 보자.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신난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뭐 이렇게 전 세계로 놀면서 살 수 있지만 그게 100살까지 그걸 어떻게 사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교육을 받고요. 일을 하고 은퇴하고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게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워라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워크와 라이프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데 워라벨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일이고 일이 배움이고 배움이 나의 삶. 이걸 24시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게 이것도 구글에서 코칭 지도자로 있는 양반이 하는 거죠. 구글 애들은 이렇게 배워요.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네가 안전지대에 있는 거는 오늘 행복할지 모르지만 내일을 위해서 아주 최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글은 인력 정책을 오래전에 그렇게 바꿨어요. 지금 잘하거나 예전에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직원을 뽑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이용자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디에 가치가 닫히는지 어디에 엔트로피가 생기는지 이런 걸 파악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용자와 같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20세기는 공부하는 인간이 최고다. 학습.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일찍 실패하는 사람이 빨리 배우고 빨리 성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try and error라고 그래요. 시행착오, 우리말로 시행착오. 성공이냐 실패냐로 계산을 안 해요. 아날로그 시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거냐 아니냐. 그래서 정답 찾기가 많았죠. 근데 디지털 시대는 누구도 정답을 모릅니다. 이용자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거기서 배워서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시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 과정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에서부터 기업의 인력 정책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절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100세까지 내가 할 역할이 있다. 평생 합숙 능력만 키우면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